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통일 외교 안보의 핫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종창 토크 시즌 2. 한 주간의 외교, 통일, 국방 그리고 국제정치 분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만 되면은 이 잠 덜 깬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김창수입니다. 오늘은 잠만 덜 깼을 뿐만 아니라 뭘 먹느냐라고 지금 목소리가 더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뭘 계속 드시고 계세요. 네. 자,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서울에 아침 제가 한 6시쯤 나왔는데요. 눈이 이렇게 조금 쌓였는데 수원은 좀 어떤가요, 날씨가? 눈이 푹푹 내리고 있습니다. 오, 서울은 조금 그친 것 같은데. 예. 아, 완전히 흰 세상이 됐네요. 눈이 푹푹 내린다는 표현은 네. 백석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푹푹 내린다. 그러니까 이런 서정적인 정서가 없는 분은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푹푹 내리고 있습니다. 네, 푹푹 나리고 있습니다. 아니 문청들만 알 수 있는. 예, 한문학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김창수 원장님이 오자마자 막 뭘 드세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참 좋은 과메기. 과메기. 예, 포항 과메기가 드디어 팥장 광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걸 막 드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김창수 원장님은 막 블라디미르 푸틴, 체코 대통령, 국제 정치를 막 원고를 정리하시고 전 옆에서 과메기를 쓸었습니다. 제가 이 먹는 거 하면은 또 이 한 가닥 하는 전라도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전라도 출신으로서 인정하는 경상도 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과메기죠. 아, 그렇군요. 예, 이 참 좋은 과메기 참 맛이 좋습니다. 하나 드세요. 근데 20년 전에 네. 서울에서 과메기를 먹으려면은 네. 지금 어디입니까? 거기 외환은행 본점 옆에 일주로요. 아주 정말 찌그러던 몇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야 먹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전국적인 국민 음식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예. 네. 선생님 과메기 좋아하세요? 그럼요. 아주 좋아요. 아주. 선생님 어디세요? 선생님 고향은? 포항? 저는 마산이죠. 출생지가. 마산 사람들은 과메기를 어떤 스타일로 드시나요? 지금 김창수 원장님은 마산 사람들은 네. 마산 부산인데 네. 저기 성장은 부산에서 했는데 네. 과메기라는 게 뭔지 모르죠. 왜냐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도 과메기를 먹으려면 한 20년 전에는 네. 오직 그런 몇 군데, 서울에서도 몇 군데 아주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네. 지금이 아주 보편화돼 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과메기가 뭔지를 모르죠. 그렇구나. 이영 교수님께서는 말로 과메기를 설명하고 계시고 저는 과메기를 지금 직접 먹고 있습니다. 저는 맛으로 과메기를 지금 입맛으로 과메기를 느끼고 있고 네. 이영 교수님은 말로 설명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 김창수 원장님은 그 청상추에 그다음에 그 속배추를 하나 놓으셔가지고 김, 김에 싸서. 그다음에 이제 그 쪽파, 그다음에 쪽파. 마늘, 그다음에 뭐예요? 청양고추예요? 그냥 고추예요? 풋고추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혼자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과메기는 소주랑 같이 드셔야 되는데 그러기 말입니다. 소주를 음주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눈이 오는 날 그러니까요. 나타샤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혼자 과메기를 소주도 없이 그냥 과메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쓸쓸히 앉아 네. 소주를 마신다. 예, 그렇죠. 소주를 마시면 생각한다. 예.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다음 주에는 저녁 시간으로 녹음을 바꿔가지고 교수님 모시고 같이 소주와 과메기를 좀 드시면서 음주 방송을 한번 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나타샤와 함께. 나타샤 그러니까요. 불러야 됩니다. 네, 나타샤부터 불러야 돼요.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오늘 오전 조간들을 쭉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이어서 체코 프라하를 현재 방문 중에 있는데요. 원전을 짓겠다. 뭐 이런 등등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원전 세일즈 외교 이걸 보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체코하고 원전 2기 수출하는 것에 대해 MOU를 체결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뭐 400억 달러 해가지고 원전을 최초로 수출하게 됐다는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유럽으로도 진출하게 됐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원전 수출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대로 반사기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원전 수주 비용만 해가지고 한 2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원전 관리하는데 200억 달러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할 때 프랑스 같은 데는 350억 달러 정도에 신청했던 거 우리가 200억 달러 저가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된 거거든요. 싸게. 예. 네. 근데 200억 달러를 저가로 350달러 정도 되는 것이 200억 달러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담이 누구한테 전가되냐면 하청업체들한테 전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청업체들은 지금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다 망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은 이거는 사실상 반사기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100억 달러 정도를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우리가 어떤 돈을 빌려주는 것들이 거래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50만 달러 정도의 무슨 하여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상을 받았어요. 그래 그걸 또 인마이 포켓하신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 진출하겠다고 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가로 원전을 우리가 수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밟았던 그 전철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 때도 최대의 지적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사실과 다른 게 계속 증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지금 체코 가가지고 이것을 체코 방문, 유럽 방문의 최대의 또 성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암담한 거죠. 그러니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국제적으로 보면 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탈핵 선언을 하고 탈핵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네.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영향권에 있는 나라죠. 거기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또 핵을 수출한다고 핵 발전소를. 네. 그래서 그게 마치 엄청난 이익이 남을 것처럼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제 덤핑이에요. 덤핑 판매를 한데 근데 이거를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언론에다가 우리 현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국제적으로 아직 멀었구나. 한참이나 이렇게 그 국제적으로 우리가 국가 위신이라 그러죠. 네. 이게 국격 소위 말하는 국기라면 좋아하지 않는데 아주 파시스트 용어죠. 그런데 그래서 국가 위신 프레스티지 위신이란 말을 프레스티지인데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이렇게 좀 한참 멀었다 아직 한참 멀었고 그저 그 물건 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값싼 물건을 네. 하는 아직도 그런 시민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리고 참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금방 저희 이영애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형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형 원전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름 그렇게 한국형 원전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원전에서 우리가 원자로 설계 기술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게 원자로가 가열이 될 때 그거를 식혀주는 증기 발생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증기 발생기에 대한 설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사에서 그 원천 기술을 도입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원전 수주 비용으로 200억 달러 그랬는데 그때 원천 기술 사용료로 또 한 100억 달러 정도 나가야 돼 있는 걸로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가 홍보로서 성과로서 지적으로서 홍보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수주를 하고 계약서를 MOU를 체결했다 이것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순방 외교의 성과로 말할 게 아니라 그 내부 문제 세부적인 내부 문제에 대해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부가 말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일은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세계에 준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전을 줄일 것이냐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는 이런 흐름으로 세계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그 원전 수출한다는 것을 굉장히 큰 성과로 또 조간에 유력한 보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것이 마치 대통령이 가서 큰 돈을 벌어온 것처럼 이렇게 추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이 또 하나 있는 거고요.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체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반길 일인가. 특히 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 대표적인 정책 중에 이게 MOU 가는 데마다 MOU 체결을 했지만 결국 된 건 하나도 없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진상조사까지 하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 전철을 밟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인가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지난 월요일 국회가 한중 FTA를 비준 동의했습니다. 이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FTA 전문가이신 이혜영 교수님께 여쭐게요. 한중 FTA 우리 경제에 몰고 올 파고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예고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여야가 그 합의로 통과시킨 건 매우 유감이죠. 더더군다나 그런 뭐 여러 가지 경로로 그 생년 쪽에다가 한중 FTA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돼야 된다는 뭐 이야기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서로 이 여야가 합의로 통과하고 서로 이제 웃고 있는 걸 보니까 더더군다나 또 문재인 대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당이 야당에게 큰 빚을 졌으니까 이제 갚아야 된다 하니까 네. 또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사고가 문제라고 오히려 신란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한 소리 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착잡해지는 거죠. 과연 이게 야당이 해야 될 일인지. 근데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뭐 논란이 많죠. 이게 이익이 되는지 이부분부터. 근데 뭐 반드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농축수산업은 뭐 당연히 손해 보는 겁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 범용 제품이라 그러죠. 네. 그 중저가의 로우 엔드 제조업 중에서 로우 엔드 혹은 미드 엔드 그러니까 중저가 제품들은 당연히 중국산이 지금도 다 중국산이에요. 맞아요. 이미 네. 말 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중소기업 우리나라 90% 이상의 제조업 다 90% 이상이 이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이 막대한 피해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네. 이제 특히 한중 FTA 같은 경우 그러면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 전자 그다음 철강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이익을 보냐? 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때문에 FTA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 네. 그리고 한미나 한EU 같은 FTA 보면 자동차 때문에 딴 거 다 양보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우리 주력인 자동차를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서 개방하지 않는 걸로 서로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이익이 되냐 했을 때 정부 측이 하는 말이 네. 자동차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나 EU에서는 자동차 현지 생산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럼 그때는 엄청나게 이익이 날 것처럼 딴 거 다 양보하고 자동차 때문에 그렇게 했냐?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죠. 그래서 자기 기만이에요. 이거 정책적인. 근데 그럼 따져서 볼 때 왜 그렇게 굳이 했냐 했을 때 중국산 그 소형 자동차가 네. 이 자동차 시장 개방했을 때 밀려올 것을 우려해서 현대 기아 쪽에서 초민감으로 분류해달라 해서 초민감이 된 거거든요. 아니 세계에서 드물게 경쟁력이 있다는 우리 주력인 자동차가 그러면 네. 중국산 저가 자동차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문을 닫은 거 아니에요. FTA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문을 닫은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결국에는 재벌들의 이익을 그러니까 보장해 주느라고. 예. 한마디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때는 문을 열고 재벌들이 원하지 않은 문을 닫고 이게 무슨 개방이에요? 이게 무슨 FTA입니까? 아니 자동차 문을 닫은 건데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그러면 다른 철강 같은 건 남냐? 이익이 되냐? 아니죠. 중국은 세계 최고의 철강 국가입니다. 네. 남아돌아요. 철강이 이제. 근데 거기다가 뭘 수출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동차 부품 이익이라고요? 아니죠. 중국산 타이어 한국에 들어올 때 이거는 우리 국내 타이어 산업을 지식탄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왜 하냐? 네. 심지어 더더구나 차이나 머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큰 손이에요. 이미 중국은. 그다음에 그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의 위치에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나 머니가 과연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큰 우려입니다. 차이나 리스크죠.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이제 미국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시장에 우리가 뭐 가장 최대 무역 국가 아니고 우리하고 네. 그런 조건에서 특히나 차이나 머니는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 10수년 동안 사실은 중국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또 성장을 한 셈인데, 근데 이제 차이나 효과죠, 그거는 중국 네. 효과인데, 그게 이제 와서 그 소멸돼가고 있는 거죠, 중국 효과가.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태가 왔거든요. 한 20년 전에 중국하고 지금의 중국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으로 한중 FTA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엄청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여당은 아예 그 앞에 가서 말도 못 꺼내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당하고 협상을 할 때 원내대표가 아예 말도 못 붙인 분위기였다 그러거든요. 한중 FTA에 관한 한. 왜냐면 이게 대통령의 업적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 원전, 또 체코 원전, 그것도 덤핑에서 파는 네. 그와 더불어 한중 FTA는 대통령의 취직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노력을 제대로 못 해본 채, 그리고 더더구나 한심한 것은 이제 그 야당 대표가 큰 빚을 졌다, 갚아라, 이런 어이없는 초딩이나 할 만한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큰 유감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런 국가적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중국 경제에 복속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이익이나 국민적 이익보다는 재벌이 원하는 대로 손을 들어준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정리를 못 하겠네요. 또 정권의 이익이죠, 이거는. 근데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양어재배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농축수산업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밥상에 이미 대부분은 중산이에요. 중산 없이는 우리가 먹거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양어 재배했기 때문에, 즉 양어 재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 관세를 유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 농축수산업의 각 그 상품마다 그러니까 관세율이 다 달라요. 곡물류 같은 경우에 수백 프로입니다. 300%, 400%, 6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요 곡물류를 제외한 나머지 그 농축수산 그 상품들은 30%, 40%, 50%, 60%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조금 약간의 산수적인 문제인데 뭐냐면은 낙지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네. 중국산이 100원인데 국내산이 300원이라 치면은 네. 중국산 100원짜리 낙지 한 마리에 붙는 관세가 대개 30%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100원짜리가 이제 그 관세가 30원이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 30원을 유지를 했구나 하는 건데 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네. 관세는 모든 관세가 그렇습니다. 모든 관세는 수입 원가에 매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낙지 한 마리가 그럼 중국산 낙지 한 마리의 수입 원가가 얼마냐?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원, 30원이에요. 그러면 20원, 30원에 관세를 30% 매기는 겁니다. 네. 해봐야 10원도 안 돼요. 1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관세가 30이라면은 30원에다가 30% 매기면 9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 그 결과적인 시장 가격으로 보자면 국내산 여전히 300원이고 네. 중국산이 해봐야 109원 내지 110원이에요. 유지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농축수산에 관련된 물품들이 다 그래요. 제조업도 그래요.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네, 관세를 유지한다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체 상품 가격에 잘해야 10원 정도, 낙지 같은 경우에. 그거는 영향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나 지금이나 관세를 유지하나 이러지 않으나 마찬가지예요. 왜? 전체 시장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물품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농업을 보호했다,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양극화가 극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저소득계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주부들이 낙지를 살 때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라면 300원짜리보다는
9원짜리를 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처음부터 어불성설이 성립이 안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전부 다 중국산에 의존을 할 거고 그리고 사실 요새 샤오미 열풍 해가지고 중저가의 중국산 상품을 쓰는 품질이 너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사고 그렇게 가전제품도 상당히 많이 삼성이나 LG 것보다는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 일반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의 나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자본을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자본이 중국으로 더욱더 원활하게 더욱더 빠르게 이동하고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조건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기본적으로 FTA라고 지금 이런 형태의 FTA라고 하는 건 자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 진정 자유로운 거는 돈하고 바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돈의 자유를 위해서 하는 게 FTA입니다. 그 한중 FTA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주 간단해요.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차이나 머니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이 많은 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체감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차이나 머니와 관련해서는 이게 한중 FTA 더불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중 FTA가 가져올 우리들에게 어떤 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아주 장명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한중 FTA의 그런 앞으로 효과 이혜영 교수님께서 한중 FTA를 비롯한 FTA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한중 경제 관계에 대해서 좀 저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단지 중국이 우리와의 무역 의존도 한 우리 전체 총 무역량의 25% 또는 26%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만을 강조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조금 부족한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샤오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네. 샤오미 현상은 저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은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샤오미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품질 경쟁에서도 뒤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곧 도래할 거다. 이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경제 그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뭐 제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하고 격차가 3.3년인가 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뭐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중국에게 밀리고 있거나 또는 이제 3.3년 후면은 중국이 우리를 추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지금 현재 유실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한국형 전투기는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기술을 가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을 통해 가지고 첨단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우주 기술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미 항공 우주 기술에 있어서의 그 선진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9월 달에 중국은 대략 한 200명 이상 하는 중형 수송기, 민간 수송기죠. 여객기죠.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수송기 여객기를 개발한 나라가 뭐 에어버스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하여튼 이런 건데 중국이 이제 세 번째 정도의 세계적인 어떤 수준으로 민간 항공기를 운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어떤 첨단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산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은 이제 10년 전의 중국, 20년 전의 중국이 아닌 거죠. 우리가 물건 팔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먹고 살았던 그런 중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중국에게 물건 팔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거대한 중국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좀 안일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FTA, 한중 FTA 문제는 따로 별도로 시간을 좀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교수님 모시고 좀 말씀을 좀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국제정치하는 날이어서 굉장히 그 전 지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시리아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리아로 출발합니다. 체코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시리아입니까? 그렇죠. 체코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시리아로 갑니다. 러시아 전투기 격추 이후에 국제정치에 아주 묘한 긴장 관계가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 드린 바 있는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 현지 시간으로 1일 러시아를 정조준해서 또 다른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계속 비호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는데요. 자, 우선 강대강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있습니다. 우선 교수님 이 경고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제 흔히들 이제 하는 국제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뭐 미국의 본격적 개입, 그 말은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미 시리아 안에는 러시아가 지상군을 사실은 파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명 규모의 네. 비행기 전투기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지상군, EU도 지상군을 파병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음대로 활개치는 이 국면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도 사실은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IS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러시아의 중동 내 지역 내 영내 영향력 확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죠. 다시 네. 말해서 이 말은 러시아 내전이 더욱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저강도 국제전 네. 양상으로 또 한 걸음 더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조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각축이 시작된 걸로 생각됩니다. 이현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이런 어떤 이 중동 지역에서의 저강도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러시아 전투기 격추 이후에 러시아와 터키가 어떤 전면적인 어떤 확전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뭐 전면적인 확전으로는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난번에 이현 교수님께서 이 상황을 꽃놀이패로 이용할 것이다. 러시아 전투기가 공습당하고 러시아에 탈출한 조종사가 또 피격당해서 죽고 이런 상황을 러시아는 오히려 확전으로는 가지 않겠지만은 전면적인 꽃놀이패로 이용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최근만큼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냉전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탈퇴를 하고 그래서 소련 연방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소련의 러시아의 동부 지역 자체가 소련 영토로부터 이제 다 이탈되어 왔는데 그거는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고 그 많은 영토들이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은 완충지대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들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여전히 러시아는 그런 위기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남하 정책, 남진 정책을 계속 펼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남진 정책이 지금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꽃놀이표를 두면서
남진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국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경고를 가지고 현재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 터키가 러시아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을 꽃놀이표로 활용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이런 경고만으로 과연 어떤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쉽지 않은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긴급하게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영국 의회가 시리아 IS 공습을 의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독일 또 영국 뭐 이렇게 미국해서 지상군을 투입하고 또 러시아가 싸우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사드 그 시리아 대통령이 체코 텔레비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방국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을 해야 비로소 시리아에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리아 내전이 지금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을 종식하려면 프랑스, 영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멈출 때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아사드 대통령의 이 주장을 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바로 EU나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네. 아사드 너가 없어져야지 전쟁이 종식되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야지 전쟁이 종식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뭐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사들 정치적 수사들의 연장 뭐 외에는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네. 그러다면 이제 이제는 뭐 IS 핑계를 대더니 언제 또 아사드 핑계대고 아사드는 또 IS 핑계대고 또 시리아 반군 핑계대고 이거는 그냥 뭐 레토릭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그 실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죠. 이건 뭐 정치적인 언술이기 때문에 네. 굳이 저는 의미가 평가할 만한 그런 발언은 아니다. 네. 아니지. 근데 국제사회에서 보자면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왔다 갔다 말싸움, 네. 말싸움 항상 있는 일이고 비즈니스 에즈 유저리죠 말 그대로. 네. 그런데 그 말고 시리아의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의 무게, 네. 이거는 뭐 사실 더 무거워진다. 외세들이 더욱더 개입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무게가 그 고통이 더 오래가고 더 무거워질 거다 하는 암담한 이야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내전을 종식하려면 아사드가 나가든 뭐 어떻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판이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민중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지금 그 난민이 벌써 몇 명입니까? 지금 한국까지 그 시리아 난민이 와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싸움이 길어지고 또 저강도 국제전 양상으로 계속 깊어지면 이게 해결의 길은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해결의 길이 사실은 뭐 단기간에 쉽게 답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아사드 정부가 이렇게 아사드 정권이 뭐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지원을 중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 정말 이제 이번에 IS 테러를 기획을 해가지고 네. 아사드 정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서방 국가들이 이른바 이제 친서방 반군들을 지원을 하면서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서방 국가들이 친서방 반군을 지원해서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정책을 전환해라. 그래서 이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IS를 격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IS 테러 이후에 발생하는 이 미묘한 국면의 변화 속에서 아사드 정권이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들을 다지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야말로 뭐 그냥 뭐 이혜영 교수님 말씀대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는 그 미국의 러시아 공습 작년부터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시리아 공습이요. 예. 근데 이런 게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제법적으로 본다면은 우선은 미국이 어떤 그 미국 자신에 대한 어떤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미국이 어떤 자유권을 행사한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미국인에 대한 어떤 뭐 테러가 있었고 그 자유권을 행사한다면은 그랬을 경우에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시리아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요청이 있어야지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리아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지. 근데 시리아 정부가
뭐 미국하고 뭐 지금 안 좋은 인수 관계인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미국 정부에게 공습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라는 것은 그런 미국의 자유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별로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리아 정권이 대량 학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공격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미국의 어떤 유엔의 동의가 없이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미국이 어떤 시리아 정권의 어떤 부도덕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제 미국의 공격의 논리로 삼는 것으로서의 법적 근거가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지 간에 그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집단 자유권 문제 때문에 집단 자유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프랑스가 직접 이제 IS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프랑스가 IS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이나 또 미국은 이제 나토의 동맹국이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의 요청이 가지고 집단 자유권 차원에서 IS를 격퇴하는 것들은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것들을 기초해 가지고 영국은 지금 이제 그 IS 공습에 이제 영국이 지금 의회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바로 결의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은 시리아 정부가 시리아 자체가 지금 현재 아주 복잡한 어떤 여러 세력들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딱히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은 시리아 정부가 이 나라들 프랑스나 영국, 미국 등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멈춰라. 이건 반군들에 대한 지원을 멈춰라 이런 거잖아요. 서방의 반군들에 그거는 시리아 정부의 어쨌든 지간 현재 시리아의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것이니까 시리아 정부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어떤 개입에 대해서 나중에 국제법적으로 이거는 좀 불법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논쟁의 소지는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 수차례 강조해 주신 대로 아사드 자체가 독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그렇죠. 아사드 정권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고 이 사람이 물러나면 오히려 더 평화가 올 텐데 안 물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안 물러나니까 미국이 소위 얘기하는 뭐 IS라는 괴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겉으로는 또 지원을 한 거고 또 그 IS가 또 이제 자신들의 문제를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또 막 테러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전선이 계속 복잡해지고 또 러시아가 들어오고 뭐 러시아는 또 정부군을 지원하고 또 서방은 또 반군을 지원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애슈턴 카터 미국 그렇죠. 국방장관이 IS 격퇴를 위해서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이 뭐 국경도 거의 없어져 버리긴 했는데 지금 사실상 특수기동 타격대를 파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수기동 타격대라는 거는 뭘까요? 저희는 이런 기동대 이런 거는 경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에서 본 델타 포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델타 포스. 특공대, 특수부대. 특수부대를 파병하겠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제 공설인데 이제 지상군을 넣겠다는 이야기고 지상군이 들어가면은 이제 전쟁의 양상이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이제는 공습을 통해서 이제 그 공습은 하면 할수록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공습하면 할수록. 근데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면 더욱더 이제 이 페이스 투 페이스의 전쟁이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쏘아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도 상당한 어떤 그 인명 피해를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테러라고 하는 게 더욱더 격렬해질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얼굴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 조사에 따르면은 테러 한 건에 소요되는 그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사일 한 방에 한 방에 수억을 하지 않습니다. 수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테러예요. 1,000만 원만 있으면 해요. 근데 미사일 한 방은 수억짜리 그게 이런 어떤 뭐랄까 이 어떤 비극적인 정치 경제학이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테러라고 하는 거 경제적 가치는 더욱더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그다음에 인대인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미국 지상군하고 이제
격돌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가서는 안 될 길로 더욱더 가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가. 그리고 또 제가 우려하는 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도 요청이 옵니다. 파병해달라고요. 예, 너희들도 와라.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미군의 미 지상군이 들어가면은 지상군의 그 피해 내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맹국에다가 너희들 와라 할 거고, 그 동맹국의 파병 요청을 할 때 제1타가 당연히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 상황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선은 아사드 정권만 몰아내면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중동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죠.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제거했습니다. 네. 근데 후세인 정권 제거했는데 결국은 이라크는 아직까지도 내전 상태에 있거든요.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공습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IS가 이제 세력을 확장시켰잖아요. 아니, 어떻게 본다면 현재 IS 이 지도자들은, 군사 지도자들은 전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시절에 거의 순위파 정권이었으니까요. 후세인 정권 시절에 군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공격해가지고 군대가 해산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IS의 어떤 지도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 반란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이라크 군대하고 싸우면은 백전백승하는 거죠, IS가. 왜냐하면 IS는 오랫동안 정규 군대에서 군을 지휘했던 그런 사람들이 IS를 지금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라크뿐만 아니고 리비아를 한번 보죠. 그럼 리비아 카다피 정권 제거했는데 그럼 리비아의 평화가 왔느냐? 그럼 마찬가지로 리비아도 지금 현재 카다피 정권을 지지했던 세력들과 그 다음에 리비아의 어떤 비무슬림계 세력들이 혼전 상태에서 거기는 종파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000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000개 정도. 예. 뭐 근데 어떻게 안 되겠다.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지금 IS가 이번에 이제 서방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IS가 지금 또 리비아로 옮겨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그 리비아의 이슬람 그 세력들하고 몇 년 전부터 네. IS가 또 결탁을 해가지고 IS의 그 리비아 지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IS가 설사 뭐 어떤 IS를 공격했다. 그런다 하더라도 IS는 또 풍선 터지듯이 풍선 효과처럼 여기서 누르면 다른 데서 부풀어 나가듯이 또 리비아로 나가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는 공습하겠다. 지금까지 네. 공습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공습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군을 육성하겠다.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지금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파병해라. 전 지상병력 파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파병 압력에 약간의 중간적인 타협책이 될지 아니면은 파병 압력의 첫 번째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수기동대를 파견하겠다 그랬는데, 이 특수기동대들이 이제 사실은 이번에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간다면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뭐 파병 압력에 밀려가지고 특수기동대를 보내는 것이 될지, 네. 실제로 지상군을 파병하는 어떤 단초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작년에도 그 특수부대들이 델타포스라든가 이런 데 다 가가지고 반군을 육성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황당한 거는 이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들어가가지고 IS에 대한 반군을 육성했는데, 이 반군들이 이제 미군이 반군들에 대한 군사교육도 시키고 미군이 반군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무기도 공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반군 부대들이 통째로 IS에 통해버립니다. 그럼 IS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된 군인들이 무기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IS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미군이 특수 타형대를 보내가지고 반군을 지원하고, 그래 반군을 육성시켜가지고 IS하고 싸우게 만들고, 네. 이런 방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IS 문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번 기동타격대를 보내겠다 하는 것들이 정말로 지상군 파병에 전출한다면은 이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라크전이라든가 리비아전이라든가 이런 데 늪으로 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장윤선의 팟짱.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사실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또 이라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그 소중한 생명을 잃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김선일 씨 사건을 다들 기억을 할 텐데요. 아마도 우리가 그때 파병을 하지 않았다면 김선일 씨를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또 우리가 시리아 내전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또 그런 테러에 지목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건데요. 카터 장관이 타격대 임무와 관련해서 기습, 인질 구출, 정보 수집, IS 지도부 살해나 포획, 상당히 살벌합니다. 살해나 포획 이런 것까지 이 기동 타격대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이게 좀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파병 요구를 거부하실까요?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아니 뭐 미국에서 요구하면은 그냥 해야죠. 뭐 저는. 근데 이제 이게 과거의 이라크 파병 전혀 양상이 달라지는. 과거의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요새 같은데 그 푹푹 위에 들어가서 그냥 눈만 내밀고 있는 그런 양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인데. 시리아는 그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하죠. 이미 IS는 사실은 우리한테 대해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이미. 너희들도 십자군의 일원이기 때문에 테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만에 하나 미국이 그런 요청을 근데 뭐 미국이 우방국에다가 그 파병을 하든지 뭐 돈을 대든지 하는 건 이미 이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시리아 내전에 한국 군을 파병해달라는 요청이 만에 하나 있다면은 이거는 국내에도 어마어마한 또 논쟁을 그 어떤 분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 한 번 그 원하지 않는 전쟁에 들어갈 건지 아닌지를 또 놓고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게 조금씩 또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독일도 지금 메르켈 총리가 1,200명을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현 교수님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나치의 어떤 아픈 상처가 있으니까 뭐 유엔에서 PKO 평화유지군 활동 정도는 독일이 한 적이 있었지만은 파병은 한 적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PK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후방 지원이라든가 또는 뭐 교통, 뭐 치안 이런 것 관련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투 활동은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뉴스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그 어떤 하늘색, 어떤 유엔 그 색을 한 모자 같은 것들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PKO인데, 근데 독일이 이제 PKO가 아니라 1,200명의 병력을 이제 파병하기로 했고요. 영국도 지금 오늘 이제 그 의회에서 그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결의를 했고, 프랑스는 이미 공습해가지고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어쨌든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이제 애슐리 카터 미 국방장관도 이제 뭐 특수기동 타격대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국제사회에서 파병이 추세,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파병을 해야 된다, 공습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카터 장관 이야기했던 기동 타격대 임무, 뭐 기습이라든가 인질 구출이라든가 뭐 정보 수집 이런 정도는 어떤 그 전쟁의 상황을 어떤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그 특수 임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단순하게 이와 같은 특수 임무를 하는 부대 파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오바마 정부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병력을 파병하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당연히 이현 교수님 염려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어떤 파병에 대한 요청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이제
아까 이행 교수님도 우리가 과거에 2004년도인가요? 이라크 파병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같은 경우 우리가 비전투 지역에 비전투 병력을 파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리아, 뭐 이라크 이 국경 지대에 이제 파병을 한다면 여기는 전선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다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파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기름을 주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테러 청정 국가라고 테러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테러의 어떤 위협 지역으로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확전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서 우리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너무나 자명한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전투병을 파병한 적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있었나 싶은 정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가능한 한 PKO 평화유지군 혹은 공병부대 이렇게 해서 뭐 우리는 전투는 하지 않고 뭐 건물 짓고 뭐 수리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전투병 파병을 한다면 당연히 테러 위험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 이번 정기국회 안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 정보위 안에서조차도 이 내용이 제대로 논의조차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검토 중에 합의 처리한다고 그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 안에서 또 어제 법사위원장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반발을 한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다 밤사이에 통과가 됐습니다. 테러 방지법이 생기면 테러 안전지대가 될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튼 유감입니다. 이게 또 합의 처리, 한중의 협회도 그렇고 합의 처리 이게 정말 이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만일 야당이 지금 새민련이 테러 방지법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휴대폰 감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복면도 사실 넓은 의미의 테러 방지법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글쎄요 뭐 아마 야당이 그냥 뭐 100% 백지 수표를 주진 않겠죠. 당연히 합의 처리이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라 합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 처리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거는 정말 그 인권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지금 막장으로 가는 거죠. 안 그래도 그런 거 없이도 인권적 시각에서 보자면 가면 갈수록 정말 유사 독재는 진짜 진성 독재로, 진짜 독재로 하고 있는 독재. 그런 흐름인데, 만약 여기에도 그 야당이 가담한다면 이 흐름에, 이건 동시에 마찬가지로 국민의 심판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죠. 아침에 보니까 이제 뭐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가지고. 합의 처리 문구를 합의 후 처리 뭐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테러 방지법 제정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대응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상황을 놓고 볼 때 단순하게 어떤 이것을 IS의 테러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S의 테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지만은 IS의 테러가 발생한 배경을 본다면은 뭐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 거고 1차 대전 이후에 어떤 서방 국가들의 어떤 영토 나눠먹기도 있는 것이고 또는 가장 가까이로 본다면은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빈곤과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테러로 확산되는 요인들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테러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이제 시아파 정권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수니파니까 이 사우디에서 2011년도에 중동의 봄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사우디에서는 이 시아파 정권을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교도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1,몇백 명을 그 시리아로 내보내가지고 시리아 정권을 어떤 흔들고 붕괴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까지도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들 간의 역할 관계, 이 부도덕성이 또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려면 굉장히 깊은 어떤 분석과 여러 가지 복잡한 대안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테러 방지법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이 워낙 그 어떤 귀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국정원이 다 대선에 개입하고 뭐 선거에 댓글로 개입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테러 방지법까지 제정해가지고 공안기관에 힘을 강화시켜준다 한다면은 이거는 이 테러를 명분으로 해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독재 정권이라고 사설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그 더 네이션이라는 미국의 이 주간지 중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더 네이션에서도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 80년대에 보면은 미국 언론들이 전두환 정권을 비판을 하고 그러면 근 70년대도 유신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국내 언론은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축소 보도하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야 뉴욕 타임즈에서 미국 언론에서 박정희 정권을 독재 정권 했다더라. 또 전두환 정권을 독재 정권 했다더라.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고 있는데 지금이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뉴욕 타임즈라든가 또 미국의 저명한 더 네이션이라는 주간지에서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는데 많이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인터넷 사이에서 또는 SNS 사이에서 야 미국 언론이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 하더라. 근데 미국 언론이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어떤 테러 상황, 중동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려고 하지 않고 즉자적으로 테러 방지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데서 박근혜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진정한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도 미국도 물론 그 파리 테러 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응징을 해야겠다. 그리고 IS를 뿌리 뽑아야겠다라는 국제사회의 분노, 비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과연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투를 확산하는 것이 과연 평화를 당길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난 것 같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테러보다 모기가 무섭더라.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볼 때 폭력, 분쟁, 그리고 테러는 공포, 불신, 특히 가난한 삶에 대한 절망과 좌절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평화와 번영의 적들을 없애기 위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나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국제적인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파파 프란치스코 교종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화해와 또 평화 뭐 이런 방향으로 정치를 하면 사실 이 테러리스트가 되려는 아이들이 되게 가난하고 절망에서 비롯된 이민자 가정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만의 착각이겠죠.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할게요. 우선 이혜영 교수님, 김창수 원장님부터 하실래요? 예, 짧게 1분씩. 예. 우선은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냉전 시대는 평화를 위협하는 게 전쟁이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빈곤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국제사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 테러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빈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직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번에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교황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나는 IS의 테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증오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증오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카에다가 월드 국제 무역센터 뉴욕의 무역센터를 공격했는데 알카에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공격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공포심과 그다음 미국의 증오를 불러일으키냈거든요. 그러니까 알카에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하고 대테러 전쟁의 결과로서 IS가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알카에다의 전략은 IS의 탄생으로 완전히 성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테러의 상황에 대해서 공포라든가 분노라든가 증오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악순환을 만드는 최악의 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히 1분 지켜주셨어요. 교수님 1분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안타깝죠.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1세기가 새로운 극단의 시대, 익스트림한 갈등과 분쟁, 전쟁의 시대로 다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참 이 지혜, 그러니까 교종의 말씀처럼 그런 또 지혜가 필요한 국면인데, 어디에도 그 지혜를 담보하고 실행할 그런 정치적인 역량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조직된 역량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극단의 시대로 인류가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일만 남은 셈인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특히 테러 방지법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파병의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야말로 이제 분별과 지혜가 필요한 국면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또 시민사회가 이런 어떤 새로운 담론적 여론, 전쟁은 안 되고 테러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폭격이나 공습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좀 공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를 믿습니다. 시민사회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과메기 네? 과메기 드시면서 함께 하시죠. 예. 저희가 이 정도 됐으니까 조만간 막걸리 협찬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눈 오는 아침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